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1월 11일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8%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0.46%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은 수급적으로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양매수 진행했지만 100억 정도씩 매수를 했고요. 오히려 코스피는 장중에 3% 또 2%인가요? 가까이 또 올라가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지수가 밀리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1% 안쪽으로 지수가 보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닥도 하락으로 전환해서 마무리가 되었고 기관 투자자 위주로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해외 증시는 나스닥은 2.2% 상승했고 다우는 0.8% 올라가면서 이제 셧다운에 대한 해제 기대감으로 주가가 강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선물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향후 이제 소식을 한번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이는 마찬가지 우리나라 증시와 유사하게 흐름을 이어갔고요. 상해 종합도 비슷하게 장 초반에 상승 출발, 후반에 이제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달러는 1466.3원, 9.5원 정도 올라서 좀 0.6% 올라갔고요. 최근에 이 상승폭이 심상치 않습니다. 원달러에 대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고요. 이게 급격하게 상승이 나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번 이제 그러한 흐름들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원달러에 대한 그런 이 환율에 대한 협상을 빌미로 떨어졌던 하락폭들이 그대로 다시 올라가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장기화되면서 계속 올라갈 경우에는 좀 이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2010년도 수준에 가장 이제 이 금융위기 때에 있던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환율이 그때까지 와서 문제가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대로 계속 이제 높이 올라가면 우리가 가보지 못했던 구간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유의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완전 다릅니다. 그때는 순식간에 이제 이렇게 환율이 올라갔고요. 900원대에 있던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하다가 이제 1,500원, 1,6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이 금리 움직임들은 금리에 대한 격차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금리에 대한 인하 가능성이 있는데도 일단 이렇게 강세가 보이는 것이 조금 의아하기도 한데요. 그만큼 이제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높여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이 고점 돌파를 하는지를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이 환율에 대한 상승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시기에 금리에 대한 인하를 멈추거나 그런 식의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러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위안화라든지 유로, 그 다음에 일본, 엔화 모두 다 우리 원화 대비해서 상대 가치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원화 가치가 좀 떨어지는 이 상황들이 좀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움직임들이 좀 장기화되는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와는 좀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자,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제 미국의 셧다운 이 종료 여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최장 셧다운이 이제 종료 초읽기를 보인다라고 하고요. 상원 이제 통과 타협안이 지금 이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의 중도파가 이제 공화 쪽에다가 이제 힘을 줬고요. 그래서 상원에서 표결이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일에는 하원의 표결이 소집이 되고요. 이제는 이 셧다운이 종료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치킨 게임의 움직임으로 이렇게 40일간의 그런 셧다운이 이제 종료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 주에 이제 종료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정상적으로 그런 이제 업무들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동안 이제 밀려있던 급여들이 지급이 될 거고 거기에 대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고용지표라든지 그런 이제 물가지표들이 정상적으로 발표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좀 깜깜이시게 이 지표들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11월에 발표되는 고용지표와 물가지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고용이 하락하고 물가가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단기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금리의 인하로 연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전에 금리 인하 시기에 고금리에서 인하 시기에 주가가 이제 떨어지던 그런 이력들은 사실상 경기 둔화가 아니라 경기 침체까지 갔을 때 금리를 떨어뜨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파월 의장이 조심스럽게 금리를 천천히 떨어뜨리면서 물가에 대한 그런 상승도 좀 막으면서 경기에 대한 침체도 좀 막으면서 진행을 했고요. 워낙 이제 경기가 강했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고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되더라도 잘 버텨왔습니다. 근데 이제 향후 움직임들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이번 주는 미국의 셧다운 해제와 그 다음에 앞으로 발표될 고용 지표, 그 다음에 물가 지표가 어떻게 되는지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달러에 대한 환율이 이제 이렇게 높아져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미국이 이제 무역 수지가 적자가 생길 수 있는 구조가 발생했기 때문에 향후 이제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이 원달러 환율을 어떻게 또 이제 관리하도록 요청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원달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원달러에 대한 상승으로 수출 기업에게는 조금 유리한 환경이 펼쳐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오늘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1,000원 하락해서 1.2% 하락했습니다. 7만원대로 이제 진입을 해서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고점을 찍고 빠르게 떨어져서 이렇게 이전에 지지했던 지점까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형태가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가다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지금은 사실 이 형태를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왜 주목받기 시작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왜라는 답에는 이제 전력에 대한 수급 수요, 그죠? 수요가 급증하는 그 환경 속에서 이제는 두산에너빌리티만의 기술력이 받쳐지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상승이 나왔던 것이고요. 차트만 봐서는 사실 뭐 여기서도 두산에너빌리티가 7만원까지 간다라고 분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분석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이제는 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던 뭐 어떻게 가든 간에 분명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산업의 환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AI에 대한 효용성이 없어지고 예상보다 전력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이 주가는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지금 이렇지 않다라는 거죠. 최근에 부각되었던 AI에 대한 버블이 결국에는 해소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트보다도 AI에 대한 수급이 전력에 대한 수요가 계속 높게 유지되는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00만 주 정도가 거래가 되었고요. 크게 뭐 의미는 없죠.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연일 매도를 끝내고 16만 주 정도 매수했습니다. 약하게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47만 주. 오늘 사모펀드 연계금 투자자 투신 매도를 했습니다. 현대건설도 그렇다 할 반등 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60일선 근처에서 지지라인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최하단까지는 떨어지지 않았지만 확실히 상승에 대한 부분을 좀 꺾고 진행을 하고 있고 뭔가 지루하게 거래량을 줄이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테마에 힘이 실릴 때까지는 좀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어제도 이제 미국의 증시는 2.2% 정도 나스닥이 반등을 했지만 오히려 이제 SMR 관련된 그런 기업들, 그 다음에 원자력 테마들이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종목들이 버블에 대한 이슈로 연결이 되었고 특히 이제 공매도에 대한 공격을 받고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조금 끌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인 산업의 흐름과 가치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이제 SMR을 설계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뻥튀기가 된 것은 버블로서 공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제는 이런 현대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실제로 그런 EPC 건설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런 전력에 대한 주기기들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업들은 사실상 버블과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산이 가능한 그런 이제 캐파가 영향이 되는 기업들 위주로의 이제 실질적인 수요가 발생할 거고 매출로 연결이 되는 그 시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로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체가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일별 거래도 크게 없었고요. 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지라인 형성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24,000주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62,000주 매도하면서 수급도 크게 변화는 없었습니다. 한전기술도 2,000원 정도, 2% 정도 반등했고요. 오늘 뭐 더 올라갈 듯 하면서 눌러졌습니다. 그래서 쌍봉 근처에서 저항을 받고 그 비슷한 수준에서 주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전기술도 큰 이슈는 없고요. 거래량 죽어있는 상태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크게 주요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어제 오늘 올라가긴 했지만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 19,000주 매수, 기관 투자자는 33,600주 매도를 했습니다. S&T 에너지도 어제 하루 반짝 반등하고 다시 떨어졌고요. 바닥 라인 근처에서 지금 주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뭐 어떻게 차트 본다면 계속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을 만들 수 있는 그림인데요. 여기서 뭐 V자로 올라갈지 아니면 더 떨어질지는 시장에 대한 분위기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이러한 기업들이 왜 관심을 받아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장기적인 접근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19만 주 정도 거래가 되었고요.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는 양매수했지만 기관 투자자 위주로의 약간의 매수가 있었습니다. BHI도 계속 떨어집니다. 950원 정도 하락했고 2.2%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닥 라인 근처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고요. 고점 대비해서 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 기자재 생산 기업들이 확실히 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특히 중소기업들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래량 감소한 채로 진행되고 있고요. BHI도 이제 V자로 반등할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는 44,000주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연일 매도를 하면서 BHI 주가를 끌어내리는 모습입니다. 성원밴드도 하루 반등하고 좀 조정을 받았고요. 일단 고를 한번 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움직임을 봐야 됩니다. 선박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에 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성원밴드도 좀 약한 모습이고요. 비슷한 구간에서 좀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채워주면서 진행될지 일단 외국인 투자자는 연일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37,000주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 39,000주 정도 매도하면서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조금 매수하면서 기관 투자자가 뱉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태용도 750원 추가로 하락했고요. 이 태용이라는 종목은 KRX 기준으로는 사실 연일 매도를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10월 30일부터 해서 11월 11일까지 2주 연속으로 그냥 매일매일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량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렴 구간을 형성하고 있는 듯 하고요. 거래량이 이제 없다는 것은 매수와 매도에 대한 적극성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힘없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상 이제 받쳐주는 물량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고요. 크게 하락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이슈로 인해서 금방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고요. 이전에도 보았듯이 한 번에 이제 뭐 20-30%는 그냥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은 크게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4,000주 정도 이 전체적으로는 10,000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매도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지는 4.5% 추가로 하락하면서 61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마찬가지 최근에 이 테마가 크게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SMR에 대한 주목으로 한번 크게 힘을 받았다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폭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우진도 결국에는 전체 테마에서는 또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 중요해 보이고요. 외국인 투자자 8,000주 매수했고 기관 투자자는 11만 주 매도를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보성파워텍은 3.5% 반등했고요. 고를 파고 이제 다시 그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떨어지지 않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는 36만 주 매수했고 큰 변화 없었습니다. 우리 기술도 추가로 하락했고요. 지금 이제 비슷한 구간에서 수렴 구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봉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80만 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 주가는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에 대한 그런 같은 테마들도 좀 같이 약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이제 올 초부터 해서 그런 전력 관련 종목들이 힘을 받았는데요. 사실 실제로 미국 내에서는 뭔가 이 전력에 대한 주기기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입을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고 설계 관련된 그런 기업들 위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버블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기는 딱 좋았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정말 이제 실수요에 의해서 생산을 하는 기업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버블에 대한 영향이 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추후에 실질적인 매출로서 연결이 되는 기업들을 선택하게 될 거고 그렇게 주가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준비한 소식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이제 중국 성장률 회복을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데 민간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근데 그 주요 분야를 보시면 원전, 철도, 송전선로, 상수도 등입니다. 원전에 대한 이제 민간 투자를 유도를 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중국도 이제 원자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중국에서도 많은 그런 기저에너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에너지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상황이고요. 정부 차원의 투자만으로는 지금 부족하다라는 뜻이겠죠. 그만큼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에너지에 대한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 공급을 바로바로 늘리기에는 이 투자가 역부족이라는 것이 느껴질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은 기업들이 그런 이제 에너지 투자에 돈을 대주고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 등이 이제 에너지 인프라에 투자를 해주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한 자금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SMR과 이제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국가 전략 산업을 지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의원이 이렇게 나왔고요. 이 이현주 의원이라는 분은 여기 여당이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 SMR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원자력 발전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좀 이렇게 다양화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SMR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는 분이 있어서 다행인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가 산업이 지정되더라도 사실상 우리는 이미 뒤처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 초입기를 놓치면 산업 패권에서 뒤처지기 때문에 지금 하루라도 빨리 거기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이라든지 대폭적인 그런 실증 단지를 추진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R&D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걸 이제 다 개발하고 나서 그걸 이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대한 실증 단지를 사실상 확정을 하고 그걸 빨리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한 규제 같은 것을 빠르게 풀어줘야 될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는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한수원 주도로 ISMR이 개발되고 있지만 2030년대 중반은 되어야지 그게 실제로 상용화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미 중국은 상업화 단계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곧 이제 초도 호기를 짓는 기업들이 늘어날 겁니다. 그럼 벌써 SMR을 이제 착공하는 시기만 하더라도 그리고 상업화하는 시기만 하더라도 타 국가 대비해서 그죠? 경쟁사 대비해서 5에서 6년 거의 뭐 많게는 7년까지도 뒤처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또 이렇게 웨이스팅하우스와 같은 상황으로 또 SMR이 특허 분쟁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후발주자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ISMR이라는 것도 고온가스로 이제 활용을 하는 것인데 웨스팅하우스와는 직접 이제 부딪히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엑스에너지와 비슷한 그런 유형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들이 이제 점점 국제적으로 많아질 텐데
후발주자로서의 또 진입을 하게 되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또 어떤 또 불리한 상황을 만들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우리나라 내부에서의 수요를 발생시키고 거기에 대한 실증 단지를 통해서 검증을 한 다음에 해외에 대한 진출을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시장에 대한 진출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지금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국가들도 전부 다 지금 이 SMR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기업 헬렌이 SMR 후보 부지를 3곳이나 선정을 했고요. 핀란드 같은 경우도 북유럽 국가로서 사실상 뭐 그렇게 인구도 많지 않고 전력에 대한 수요가 뭐 그렇게 빠듯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SMR에 대한 건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해외 의존도를 낮추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에너지에 대한 자립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원전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렌이 이제 헬싱키 내 후보 지역을 3곳이나 선정을 했고요. 이제 SMR에 대한 도입을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에 대한 패권 싸움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에너지에 대한 자립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에 대한 경제성이 이렇게 두 개가 가장 중요하게 지금 생각되는 상황이고요. 이 두 개가 공통적으로 엮여 있는 것이 SMR과 원자력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LNG 같은 경우도 사실 에너지에 대한 이 효율성이 좋긴 하지만 이 LNG에 대한 가스가 지금은 러시아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유럽 국가들이 최근에 LNG에 대한 이 공급을 러시아로부터 받지 못했을 때에 대한 재앙, 그 다음에 러시아가 LNG를 이렇게 공급하지 못했을 때 LNG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꺾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 LNG를 수입 많이 했고 재생에너지 위주로의 이 발전량을 자랑을 했지만 사실 독일에 대한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러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확실히 이 AI로 들어왔을 때는 그 무대가 그죠? 유럽보다는 한국, 일본, 중국으로 옮겨왔다는 것이 확실히 느껴지죠. 네.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사실상 AI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져 있고요. 거기에 대한 전기료부터 해서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생산에 대한 이 제조 시스템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높은 인건비와 그 다음에 그런 이 가격 경쟁력으로서 떨어지는 상황들이 계속 허들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값싸게 생산하는 중국, 그 다음에 한국, 이런 동남아시아 쪽 위주로 해서 시장에 대한 경쟁력이 이렇게 온 것이고요. 그 상황 속에 이제 반도체라는 그런 이 핵심 산업이 또 이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지금 주도권을 가져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아리백이라고 하는 그런 재생에너지에 대한 확대는 결국에는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에 대한 방향을 보고 있는 건데요. 사실상 우리가 지금 롤 모델로 삼아야 하는 것은 유럽이 아닙니다. 지금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는 완전히 그냥 아시아로 지금 이 산업 경쟁력이 넘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의 산업 경쟁력을 생각했을 때는 에너지에 대한 경제성도 없고 에너지에 대한 자립성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롤 모델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끌고 갔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의 그런 이 롤 모델은 없는 상황이고 각 국가에 맞는 그런 경제성과 자립성을 생각한 그런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고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프랑스 같은 이런 국가들도 이제는 아시아의 시장을 뺏겨버리니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이런 딴지를 걸죠. 여전히 체코 원전에 한국 보조금이 들어갔다라는 이 EDF 소송, 그 다음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체코가 그런 이 EU 집행위원회로부터 그런 보조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그 부분을 이제 지연시키겠다라는
전략과 그 다음에 향후 두 번째 프로젝트에서도 우리나라의 그런 보조금에 있어 좀 민감하게 이 EU 집행위원회가 감시하도록 하는 그런 이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상 기술력과 그런 가격 경쟁력을 비교했을 때는 이미 EDF는 우리나라와의 그런 경쟁 상대가 될 수는 없고요.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 모델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했을 때 안보 차원에서의 이 큰 기회가 왔다는 것이 지금이고요. 이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30년 만에 원전 붐이 왔을 만큼으로 이렇게 많은 자금들이 투자가 되고 기업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25년 내로 원전 생산을 4배로 늘리겠다라고 얘기해서 많은 자금들을 지금 끌어들이고 있고요. 실제로 이게 이행이 될 건가는 의문인 이제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목표치가 깎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늘어난 것은 사실이더라.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나면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딱 2국가밖에 없습니다. 한국과 일본. 근데 일본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의 탈원전에 의해서 그 다음에 원전 수출을 하지 않는 국가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한국이 정말 지금 이 역량을 다 활용해서라도 이 수요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큰 기회가 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데이터 센터의 안정성, 그 다음에 경제성을 두 개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SMR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 SMR도 대형 원전 대비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SMR이 부각되고는 있지만 단기간에는 또 대형 원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 가격도 낮고 그 다음에 이 용량도 크기 때문에 사실상 직접적으로 바로 연결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이제 멈춰있던 대형 원전들을 우선적으로 살리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SMR에 대한 안정성과 그 다음에 그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서 향후 이제 보급을 늘려갈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SMR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비쌌습니다. 그죠? 비싼데 사실상 이제 그런 검증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개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이제 다 포함시켜서 비싸다라고 표현하는 이 증권사들, 그 다음에 이제는 SMR이 경쟁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정성과 이제 그런 이 감을 좀 잡아갔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게 될 거고 양산화가 되기 시작하면 대량 생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SMR을 빠르게 생산하기 위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 전자빔 용접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공법들을 활용해서 2년 걸릴 거를 3개월로 이제 축소시킨다라는 그런 목표도 있기 때문에 생산에 대한 그런 생산성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대량 공급에 의해서 반도체도 보면은 대량으로 공급되면 가격이 떨어지죠.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MR도 점점 이제 시장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그런 이제 생산에 대한 효율이 높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공급에 대한 양이 늘어나면서 가격도 떨어지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지금 봐야 됩니다. 몇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철강 관련, 그죠? 그 철강도 이제 자유 가공을 할 수 있거나 혹은 큰 프레스를 활용해서 가공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주목을 해야 되고 많은 부품들이 이제 미국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AI 슈퍼 사이클에는 절대 변수가 있는데 이제는 전력에 대해서 집중할 때가 된다. 그래서 일관된 전력 공급 로드맵이 있어야 되고 AI 데이터 센터가 벌써 이제 이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디램랜드 완판인데 이거 다 나와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AI 데이터 센터로 연결되는데 아무리 슈퍼 사이클이라고 한들 그걸 이제 설치해서 돌릴 수가 있어야겠죠. 실컷 데이터 센터 빅테크들 경쟁해가지고 너도 나도 지었습니다. 근데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24시간 동안 다 돌리려고 하니 전기가 모자라서
요 시간에는 너가 돌리고 요 시간에는 너가 돌리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거고, 그럼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가정용 전기를 끌어다가 쓰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가정용 전기료가 높아지고, 그런 이제 필요 없는 뭔가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전기가 점점 이제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할 거고, 그것을 그 역할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보다는 향후 이제 2, 3년 뒤에 있을 그런 슈퍼 빅 사이클 단조 기업들을 주목을 해야 되고요. 반도체가 먼저 사이클이 돌았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공급이 되고 나면 이제는 한번 칩을 싹 깔고 나면은 좀 이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수요가. 그래서 지금은 그게 금방 죽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현실적인 전력에 대한 의문, 그죠? 변압기와 전선 말고도 이제는 현실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주기기를 생산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한미 팩트시트는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3,500억 달러에 대한 투자에 어떤 투자가 들어가고 어떻게 이제 투자를 이행할지, 그리고 거기에 핵 협의, 원자력 협의가 어떻게 들어갈지가 계속 관건인데요. 그것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축 우라늄 연료를 이제 뭐 일단 미국에서 공급받아서 한국에서 이제 한국 원전을 제작하는 뭐 그런 내용과, 그 다음에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도 병행 논의가 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결과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고요. 네, 내일 수요일 또 시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